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6월달 고3 영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부터 24번까지 주제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문은 어떻게 푼다? 첫 문장을 읽고 틀을 잡아서 이 글의 소재, 주제,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고 거기에 글을 맞춰 읽는다. 그런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에 집중을 해서 어느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지, 즉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다 보면은 글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바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개인들은 단순히 드러내지 않는데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는데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대신에 선택한 데 더 간접적인 수단을,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간접적인 표현을 쓴다. 자, 첫 문장 읽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다? 개인들은 드러내지 않는데 뭐가 우리를 괴롭히는지, 드러내지 않고 뭘 한데 간접적인 수단을 쓴다. 그러니까 첫 문장 읽고 개인들은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다른 말로 간접적인 수단을 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여기에 맞춰서 글을 읽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보시면 한 동료가 얘기할 수 있대. 다양한 사람들한테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은 거들먹거리거나 또한 기저에 있는, 밑에 있는 적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대.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맞춰서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한대? 거들먹거리면서 말한대. 또 어떤 걸 나타내는데? 드러나 있는 적의가 아니라 밑에 있는 적의를 나타내면서 말한대. 자, 적의가 밑에 있어. 드러나 있지 않고 밑에 있대. 즉 뭐다? 드러나 있지 않다. 또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거들먹거린대. 거들먹거리면서 말한다는 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죠. 그러니까 틀이 뭔가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다음 보면은 많은 다른 경우에 파트너는 울적해하거나 찡그릴지도 모른대. 뭐 없이 진정으로 이슈를 다루지 않고 울적해하거나 눈살만 찡그린대. 자, 진정으로 문제를 다루지 않는데 그냥 울적해하거나 찡그린대. 이건 다시 말하면 뭐다? 무슨 수단? 간접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거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틀이 정말로 반복되고 있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자, 다음 문장 또 보시면 동료들은 마찬가지로 단지 예방할지도 모르는데 토론하는 거를 한 이슈에 대해서 뭐 하면서 부드럽게 주제를 전환함으로써 언제 그 주제가 등장했을 때 또는 놀랄 정도로 모호해지면서 뭐 할 수 있다? 그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피할 수 있다. 나 이거 토론하기 싫어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해버린대. 주제만 전환한대. 또 뭐한대? 믿을 수 정도로 모호해진대.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간접적으로 토론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글이 계속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쯤 읽었을 때 뭐 하면 된다? 주제 확정 지으시고 뒤에를 빠르게 처리했으면 됐다. 그래서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이러한 간접적인 분노의 표현 방식은 근데 유용하지 않대. 왜냐하면은 그들은 제공하지 않는데 개인들한테. 어떤 개인이냐면은 행동에 타겟이 되는 개인들한테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하면은 어쨌든 뭐하다? 유용하지가 않대. 얘가 간접적으로 뭔가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좋지 않구나 까지 정리하셨으면 됐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그들은 이해하는데 그들의 동료가 짜증났다는 건 이해하지만 뭐의 부재? 직접성의 부재. 즉 다시 말하면 간접적이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뭔가를 드러내는 거는 남겨둔 데 그들을 뭐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안 한다? 조언을 안 한다. 조언을 안 하니까 좋다 나쁘다? 나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바로 보기로 가시면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한다라는 말은 전혀 안 나왔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것도 안 나왔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뭘 쓰지 말아라? 간접적인 수단을 쓰지 말아라가 되겠죠. 왜? 이게 안 좋으니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도 안 나왔고 경청하는 자세도 안 나왔다.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라 이런 말도 안 나왔다. 답은
3번이 된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정의야. 스포츠의 공적인 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대. 그럼 첫 문장에 거 어떻게 정리한다? 스포츠의 정의가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 맞춰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의가 강조할 때, 룰이나 경쟁이나 높은 능력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제외된 데 참여해서 또는 피한 데 다른 신체 활동을, 그 신체 활동은 세컨드 클래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약간 하위 주류로 정의가 된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 맞춰서 보면은 스포츠의 정의는 중요하대. 근데 스포츠의 정의가 뭔가 규칙이나 경쟁 이런 거야. 규칙이나 경쟁 이런 거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외가 된대. 그리고 세컨드 클래스다 라고 인식되는 활동은 안 하게 된대. 이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 나왔는데 우리 예시는 뭐다? 그냥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패러프레이즈 문장이다. 그래서 12살짜리가 잘렸대. 고급 클럽 축구팀에서, 그러니까 축구팀에서 잘렸어. 그러면 그녀는 뛰고 싶지 않대. 지역 리그에서. 왜냐하면 그녀는 지역 리그를 뭐라고 본대? 레크레이션 활동이라고 본대. 뭐라기보다는 실제 스포츠다라기보다는. 그럼 다시 로컬 리그에서 뛰게 된대. 로컬 리그라는 거는 뭐지? 고급 스포츠 팀에 있다가 로컬 팀으로 왔네. 무슨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죠. 그리고 경기를 뛴대 안 뛴대? 경기를 안 뛴대. 경기를 안 뛴다는 건 어쨌든 제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됐다.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 경쟁이면은 경기 안 뛴다. 세컨드 클래스 안 뛴다 정도가 되는 거고, 뒤에 마저 읽어보면은 이것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을 안 하게 된대. 동시에 작은 숫자의 사람들만 경기한대. 높은 수준으로. 누굴 위해서? 대다수의 팬을 위해서.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시, 자, 앞에서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 경쟁이면은 세컨드 클래스 안 뛰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해서 제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 인액티브 된대. 활동을 한대 안 한대? 활동을 안 하게 된대. 다음, 그래서 이거는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대. 어디? 건강에. 그리고 증가시킨대. 건강 케어 비용을. 어디서? 사회나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 경쟁이면은 사람들이 제외가 되고 세컨드 클래스를 안 해. 그 다음에 활동을 한대 안 한대? 활동 안 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건강이 나빠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보시면 이번에는 스포츠가 정의된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한다고. 근데 그것들은 그냥 재미로 수행이 되는 활동들이고, 또한 이런 활동들은 통합이 된대. 지역적인 표현으로. 뭐해? 사회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이나 경쟁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활동까지 포함한다 라고 정의가 달라졌다. 자, 이랬을 때는 신체 활동 비율이 뭐한대? 증가한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이익도 마찬가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대. 그러니까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 경쟁이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 근데 스포츠의 정의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라고 바뀌면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바로 보기로 가시면 운동선수의 기량 얘기는 안 나왔고, 공정한 승부 얘기도 안 나왔다. 스포츠의 대중화도 안 나왔고,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활동 참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답은 4번이죠. 스포츠의 정의가 규칙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한다. 반대로 스포츠의 정의가 다양한 활동이다라고 규정되면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한다. 즉 스포츠의 정의에 따라서 사람들의 참여도가 달라지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4번이 정답이 된다. 5번, 활발한 여가 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안 나왔죠. 답은 4번이 된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구조화는 해당한데 뭐에? 정의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너가 풀려고 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거래. 그럼 첫 번째 문장 읽고 정리하면은 우리 problem framing이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정의하는 거다. 즉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 해당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뒤에 읽어보면은 이것은 중요한 활동이야.
왜냐면은 그 틀, 너가 선택한 그 프레임이 강하게 영향을 준대. 너의 이해, 그 문제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끼친대. 어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의 접근법에 영향을 준대.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정의하는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뭐 한다? 우리의 해결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뒤에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 an illustration, 그러니까 예시죠, 예시. 즉 얘는 그냥 for example하고 같은 말이다. 즉 그러니까 이 뒤에는 paraphrasing, 같은 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면 되겠고, 자, 이 사람들의 일련의 실험을 고려해보래. 그 실험 속에서 얘네들은 사람들한테 요청했대. 뭐를? 방법인데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을 물어봤대.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아차렸대. 응답자의 제안, 즉 응답자의 해결책이 상당히 바뀌었대. 뭐에 따라서? 그 은유인데 사용된 은유야.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은유가 바이러스인지 혹은 짐승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해결책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자, 정신 차리고 첫 문장에 맞춰서 읽어보면은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죠? 문제를 정의하는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뭐한다? 해결책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일단 첫 번째,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춘데 이게 뭐가 된다? 문제 상황이 되겠고, 두 번째, 응답자의 제안이 뭐에 따라 바뀌었대? 내가 그 범죄를 바이러스라고 정의하는지 혹은 짐승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해결책이 바뀌었대. 즉 문제를 바이러스라고 정의하는지 또는 짐승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해결책이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 내용이 뭐 되고 있는 거다? 반복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에 계속 읽어보면은 설명이 제시된 사람들인데 어떤 설명이냐면은 범죄를 바이러스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 도시에 침투하는 바이러스랑 범죄랑 비교하는 그런 정의를 들은 사람들은 예방을 강조한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자라는 거를 강조한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난을 없애고 교육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라고 정의한 사람들의 해결책은 뭐다? 가난을 없애고 교육을 향상시키자인데, 반면에 이번에는 야생 혹은 짐승의 비유를 받은 사람들은 얘네들은 교정에 초점을 맞춘대. 즉 경찰력의 사이즈를 증가시키거나 감옥의 사이즈를 증가시키자. 즉 프로블럼 프레임을 짐승이라고 한 사람들은 뭐에 초점 맞춘다? 교정에 초점을 맞춰서 경찰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옥을 증가시키자고 한다. 즉 내가 어떤 정의를 하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해결책이 바뀐다. 이렇게 글을 이해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중요성인데 올바른 질문을 하는 중요성이래.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자, 더 나은 해결책을 위해서 질문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은 안 나왔죠. 2번, 은유를 사용하는데 어려움 이런 거 안 나왔고. 3번, 왜 프로블럼 프레이밍이 해결책이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냐래. 아니죠. 이게 오히려 해결책이 영향을 준다 해서 해결책이 안 나오도록 한단 말은 또 안 나왔다. 4번, 유용성인데 예방책의 유용성이래.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우리 범죄를 감소시키는데 뭔가를 예방하는 정책 이런 거 안 나왔죠. 마지막 5번, 프로블럼 프레이밍의 효과래. 어디?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답은 5번. 프로블럼 프레이밍에 따라서 뭐가? 해결책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마지막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에러인데 현재 다윈의 생각에서의 흔한 에러는 뭐냐면은 가정인데 이기적 유전자가 주된 원동력이래. 어디서? 진화에 있어서. 다시 진화에 있어서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게 현재 다윈의 생각에서 흔한 에러래. 에러라는 말은 그게 틀렸다라는 거죠. 즉 진화의 원동력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맞다 아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진화의 원동력은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 읽어보면은 엄격한 다윈의 사상에서
주된 원동력은 환경적인 위협이래. 다시 뭐라고?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적인 위협이래. 진화의 원동력은 유전자가 아니라 환경의 위협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환경의 위협의 부재에서 자연의 선택은 변화를 저항한대. 자, 환경의 위협이 없으면 변화한대 안 한대? 변화 안 한대. 즉 환경의 위협이 없으면 변화를 안 한다는 건 뭘 안 한다? 진화를 안 한다는 거죠. 즉 진화의 원동력은 뭐다? 환경의 위협이다. 계속 읽어보면은 비생물학적이래. 설명하는 게 행동의 변화를 뭐라고 한대? 유전자 변화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는 생물학적이지 않고, 또한 무에서의 출현이라고 보는 것도 생물학적이지 않대. 뭐에? 영역별 뇌 모듈에 무에서의 창조, 무에서의 출현이라고 보는 것도 생물학적이지 않다. 다시 보면은 행동의 변화라는 거, 즉 진화라는 건 유전자에서 왔다라고 설명하면 생물학적이지 않대. 왜? 어디서 왔기 때문에?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또 갑자기 없던 기능이 뇌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빡 창조됐어 라고 하는 것도 진화의 이유가 아니다. 왜? 진화는 어디서 왔기 때문에? 환경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계속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진화의 원동력은 뭐다? 환경의 위협이다. 계속 읽어보면은 진화 심리학자는 확실히 알고 있대. 왜 뇌가 발달하는지 알고 있대. 하고 이 두 사람이 지적했듯이 뇌는 발견된 데 오로지 동물한테서. 어떤 동물? 움직이는 동물한테서. 그래서 뇌는 행동기관이고 행동의 적응인데 즉각적이고 무작위가 아닌 그런 행동의 적응은 대부분 더 효과적이래. 뭐보다? 유전적인 적응보다. 다시, 유전적인 적응보다 행동의 적응이 더 효과적이래.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는 중요한 것 아니다. 유전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계속 읽어보면은 그래서 동물한테서, 즉 뇌가 있는 동물한테서 행동 변화라는 건 첫 번째 반응이래. 어디서? 환경의 위협에서. 그러니까 다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뭐다? 환경의 위협에 반응을 해서 뭐가 일어난대? 행동 변화가 일어난대. 즉 이 행동 변화가 나타내는 건 뭐다? 진화죠, 진화. 즉 다시 환경의 위협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진화라는 행동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뭐가 아니라? 유전자의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읽으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확실하게 주제를 확정을 지으실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읽어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변화가 성공적이라면은 유전적 적응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 따라온대. 더 서서히. 그러니까 다시 변화가 성공적이라면은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인 적응이 따라온다라는 건 뭐가 먼저다? 행동 변화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유전자는 나중이다. 즉 유전자는 주된 애다 아니다? 주된 애가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동물들은 발달시키지 않는데, 육식동물의 이빨을 발달시키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데, 뭐를 결정하지 않아? 고기를 먹는 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결정하지 않는데. 자, 다시 육식동물의 이빨이라는 건 뭐죠? 유전자죠, 유전자. 즉 유전자를 먼저 발달시키고 나서 고기 먹자라는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부터 한다? 그래서 따르면 환경의 위협을 느끼고 첫 번째 행동, 고기를 먹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육식동물의 이빨이라는 유전자가 발달하게 된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면은 환경의 위협이 행동의 변화, 즉 진화의 원동력이 되고, 행동이 먼저 변한 뒤에 유전자가 변하게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이걸 토대로 보기를 가보시면 어떤 것이 먼저 적응할까? 행동일까? 유전자일까? 답은 바로 1번이죠. 뭐가 먼저 변한다? 행동이 먼저 변하게 된다. 2번 보면은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뇌래. 그럼 이기적 유전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인데 우리 이기적 유전자는 여기서 중요한 애가 아니죠. 2번은 아니고. 3번 왜 동물이 고기를 먹을까? 안 나왔죠. 4번 유전자가 항상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긴대 라는 건 유전자가 뭔가 대단하다라는 건데 우리 여기서 유전자가 대단한 게 아니었죠. 5번 우수한 효율성이래. 뭐 유전적인 적응에. 유전자적 적응은 안 좋다라는 거였으니까 답은 1번이 된다.